미정아, 이제 다 말해라. 호진이가 누구냐? 그 태식이 영숙의 편지를 내밀며 소리쳤다. 아버지, 호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게 잘 사는 거냐? 피부치를 팔아넘긴 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집에서 매달 돈을 보내줘요. 미정의 추가 고백에 태식은 충격에 빠졌다. 30년간 믿어온 딸이 외손자를 돈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실에 태식의 분노가 폭발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정선 산골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태식은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은 지 벌써 20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서는 새카만 석탄 냄새가 배어나오곤 했죠. 벽지를 몇 번이나 갈아붙여도 방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그 냄새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역사 자체가 그 냄새에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태식의 왼쪽 다리는 26해 전갱도에서 일하다 다친 후로 절뚝거렸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천장이 무너지면서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태식은 다리뼈가 부러진 채로 3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픔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그저 비 오는 날이면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태식의 고집과 원칙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말이에요. 이제 이 동네에 남은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죠. 빈집들은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이 내려앉으며 폐가로 변해갔어요. 골목길에는 잡초가 자라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태식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곳이 바로 아내 영숙과 딸 미정과 함께 웃고 울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니까요. 아침마다 태식은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뒷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영숙이 심어놓은 배추와 무, 상추와 깻잎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농사를 잘했어요. 손만 대면 뭐든지 잘 자랐거든요. 태식은 호미를 들고 밭둑을 걸으며 영숙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놈의 풀들 또 이렇게 자랐네.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잡초를 뽑아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쪼그리고 있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는 게 기계보다 나았습니다. 영숙이 늘 그랬거든요. 기계로 하면 뿌리까지 못 뽑아내니까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점심때가 되면 태식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밭에서 따온 상추 몇 장이면 충분했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딸 미정은 20살 때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마치고 30에 결혼했어요. 사위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태식이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 사위는 병으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간암이었다고 미정이 울면서 전화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미정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손자 얼굴이나 보고 싶다고 농담 삼아 말하면 미정은 언제나 아이 없어요, 아버지. 저 혼자 살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지만 태식은 딸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종종 미정이 서울에서 아이도 키우며 잘 산다더라고 수군거렸거든요. 이장 할아버지는 미정이가 가끔 아이 손잡고 기차역 근처에서 보였다고도 했어요. 슈퍼 할머니는 미정이가 작년 추석에 아이 과자 사러 왔었다고도 했고요. 태식이 미정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저 정말 혼자 살아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정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렸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딸도 이제 40이 넘은 어른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까지 진실을 숨기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서울 와서 저와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미정은 가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울 같은 복잡한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기서 텃밭 가꾸고 동네 할아버지들과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사는 게 훨씬 편했거든요. 게다가 영숙의 무덤도 여기 뒷산에 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떠날 수 있겠어요. 저녁이 되면 태식은 마루에 앉아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는 사진 속에서도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영숙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림도 잘하고 미정이도 잘 키웠고 태식이 다친 다리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미정이 녀석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태식은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영숙이 그럴 리 없어. 우리 미정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가끔씩 울어대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태식은 이불을 덮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딸 미정이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미정이는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혼자일까? 아니면 뭔가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정에게는 분명 아이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일까? 혹시 미정이가 재혼을 했는데 태식에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태식의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태식은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런 날이면 늘 뒷마당 창고가 걱정됐거든요. 영숙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창고 지붕 고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새벽에 잠에서 깬 태식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급히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창고 지붕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더군요. 썩은 석가래가 비에 젖어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태식은 한숨을 쉬며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다행히 농기구들은 무사했지만 구석에 쌓아둔 오래된 물건들이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태식은 장화를 신고 창고로 향했어요. 무너진 지붕 때문에 창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걸 언제 다 치우지. 태식은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먼저 젖은 물건들부터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쓰던 재봉틀, 미정이가 어릴 때 쓰던 책상, 그리고 오래된 이불들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구석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낡고 작은 학교 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많이 해져서 색깔도 바랬고 끈도 끊어진 상태였죠. 태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정이가 쓰던 가방치고는 너무 작았거든요. 이게 뭐지? 태식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가방을 열어보니 바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이의 글씨가 보였어요. 글씨체로 봐서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쓴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궁금해서 몇 장을 넘겨보았죠. 오늘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다. 나는 할아버지 얼굴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다.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온다고 했다.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래.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집에서 할아버지라고 불릴 사람은 태식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이런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지 말래도 나는 가고 싶다. 여기가 좋다. 엄마는 왜 할아버지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태식은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장을 넘겨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15일. 그날은 태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바로 이 마을에서 한 소년이 갑자기 사라진 날이었거든요. 그 소년의 이름은 호진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호진은 마을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호진의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게 됐다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럼 미리 말하지 왜 몰래 데려갔을까라고 수군거렸지만 어쨌든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심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일기장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진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진의 할머니는 혼자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태식은 일기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미정 누나가 과자를 사줬다. 누나는 참 예쁘다. 미정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태식의 딸 미정 말입니다. 1990년이면 미정이가 18살 때였거든요. 그런데 호진이 미정을 누나라고 불렀다는 게 이상했어요. 미정은 호진과 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일기장이 정말 호진의 것이라면 왜 자신의 창고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정과 호진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더 읽어보니 더욱 의문스러운 문장들이 나왔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착하다. 미정 누나가 나를 데리고 기차를 타자고 했다.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호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호진이 사라진 그날 아내 영숙도 갑자기 집을 비웠었거든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영숙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태식은 일기장을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딸 미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식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호진이라는 아이 기억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밤이 되자 태식은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수록 미정과 호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아내 영숙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과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기장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태식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호진이 사라진 날, 아내 영숙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딸 미정의 어색한 모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을 이장인 덕수 할아버지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는 게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이장댁으로 향했어요.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문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덕수 형, 오늘은 내가 안주를 좀 준비해 왔어. 태식은 집에서 만든 두부김치를 내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덕수는 벌써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먼저 시작했나 봅니다. 태식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걱정 있나? 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 호진이라는 아이 기억나지? 덕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태식을 빤히 바라보더군요. 호진이? 갑자기 그 아이는 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때 참 이상했잖아. 갑자기 사라졌다가 서울로 갔다고 하고 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아, 그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굳이 다시 꺼낼 필요 있나? 태식은 덕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얼버무리는 걸까요? 형, 혹시 그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나한테는 말 안 한 게? 덕수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쉬고는 주변을 살피더군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태식아, 정말 알고 싶나? 그럼 말해주지. 어차피 이제 다 옛날 일이니까. 덕수는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호진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날 내가 봤어. 미정이가 몰래 기차역으로 가는 걸.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미정이가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가? 정말? 응. 그것도 호진이 손을 잡고 말이야. 내가 이상해서 뒤따라가 봤는데 기차에 태우더라고.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호진의 실종에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덕수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영숙이가 부탁했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아내 영숙까지 나왔어요. 태식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영숙이도 알고 있었다고? 그뿐만 아니야. 영숙이가 먼저 나한테 와서 부탁했어. 만약 누가 물어보면 호진이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말해달라고. 태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호진의 일을 꾸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영숙이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다만 뭐? 호진이 어머니가 진짜로 온 건 맞아. 그런데 그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 태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 같았는데?
글쎄, 미정이하고 좀 닮았어. 특히 눈썹이랑 코 모양이. 태식은 소름이 돋았어요. 호진의 어머니가 미정과 닮았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 호진이가 사라진 그날 밤, 미정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가더라고. 내가 우연히 봤는데 얼굴이 엉망이었어. 태식은 그날 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정이 늦게 들어왔던 건 기억나지만 우는 걸 본 기억은 없었어요. 아마 자신이 잠들어서 모른 모양입니다. 형, 혹시 호진이 어머니 이름 알아? 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등록 확인할 때 봤는데 이수미였나? 아니면 이정미? 하여튼 이시성에 미자 들어간 이름이었어.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이도 미자가 들어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태식아,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거야? 무슨 일 있나? 태식은 일기장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오랜 친구이고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야. 태식은 창고에서 일기장을 발견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덕수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일기장이 정말 호진이 것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왜 우리 창고에 있었을까? 덕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호진이가 너희 집에 있었던 적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집에? 응. 미정이가 몰래 데려와서 재웠을 수도 있고, 태식은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일찍 잠들어서 모를 수도 있었죠. 그런데 형, 정말 이상한 건 호진이가 일기에서 할아버지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착하다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너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나도 그게 궁금해. 호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걸까?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도 식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아, 내 생각에는 미정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물어봐? 30년 전 일을 갑자기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물어봐. 그럼 미정이도 할 말이 있을 거야.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태식은 집에 돌아와서 다락방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먼지투성이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마지막 상자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찢어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절반은 없어지고 절반만 남아 있었는데 남은 부분에는 미정과 영숙 그리고 낯선 소년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소년은 10살 정도로 보였고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소년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호진일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찢어져 있을까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1990년 5월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호진이 사라진 그 달이었어요. 태식은 사진을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미정과 호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아내 영숙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겼던 거죠.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호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찢어진 가족 사진을 발견한 후 태식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내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평소에는 솔직하고 꾸밈 없던 영숙이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미정과 함께 무슨 일을 꾸몄던 걸까요?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영숙의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10년 전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태식은 아내의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해 두었거든요. 옷장 맨 위쪽에 상자 하나에 정리해서 말이죠. 아침 일찍 태식은 의자를 가져와 옷장 위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상자를 내려놓고 열어보니 영숙의 추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즐겨 쓰던 일기장, 결혼 전 태식이 보낸 편지들, 미정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잠겼지만 태식은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자 맨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정이에게라고 영숙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숙이 미정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미정이에게 안 줬지? 태식은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어져 있었어요. 아마 영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넣어둔 모양입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영숙의 친필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태식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녀간의 이야기였어요. 미정에게 건강하게 살라는 당부,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부탁들이었죠. 그런데 편지 중간쯤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호진이 일은 정말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태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영숙이 호진의 일에 관여했던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집으로 보낸 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 집안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잖니. 태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편지를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미정아, 이번에 호진이를 데려가면 아버지는 평생 모르실 거다. 그 집이 가진 땅과 재산, 결국 내 아들이 물려받을 테니까. 엄마는 그게 호진이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태식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호진이가 미정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그럼 호진은 태식의 외손자였던 거예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호진이 미정의 친아들이고 영숙과 미정이 함께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너는 결혼 전이었고 그 사람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잖니. 내가 아이를 낳으면 평생 고생할 게 뻔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 어머니와 상의해서 호진이를 입양 보내기로 한 거야. 태식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결혼 전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가 미정과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숙이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였어요. 외손자라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미정아,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호진이가 좋은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이다. 그 집 아들로 입적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하니 우리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잖니. 태식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진은 자신의 외손자였어요. 그런데
영숙과 미정이 함께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냈던 거죠. 아마도 그 집이 더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럼 호진이 일기장에서 계속 언급했던 할아버지는 바로 자신이었던 거네요. 아이가 자신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숙과 미정은 그 아이를 빼앗아갔던 거죠. 태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느꼈어요. 30년 동안 외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다니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미정이 지금도 호진과 연락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연락이 끊어진 걸까요? 마을 사람들이 미정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한 건 사실일까요? 태식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미정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식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계속 안 받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영숙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았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영숙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미정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어요.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호진은 자신의 외손자인데 할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었잖아요. 새벽이 되자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미정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정과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30년 만에 외손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짐. 영숙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 후 태식은 정선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고향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태식에게 서울은 낯설고 복잡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가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고 딸 미정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태식은 영숙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호진이 자신의 외손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재산 때문에 다른 집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과연 미정이는 뭐라고 말할까?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할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태식은 미정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경비실에서 미정의 집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태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미정의 집 앞에서 태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정아,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서울에?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들어가자. 미정은 어색한 표정으로 태식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정말 럭셔리했어요. 넓은 거실에 비싼 가구들, 그리고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까지. 태식은 감탄하면서도 의문스러웠습니다. 미정아, 너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구나. 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미정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미정아, 아버지가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무슨 일인데요? 태식은 가방에서 영숙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뭔지 아나? 미정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너희 어머니 유품에서. 미정아, 이제 다 말해라. 호진이가 누구냐? 미정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태식은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호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태식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내 외손자라는 얘기구나. 네. 왜 그동안 숨겼냐?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했냐?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호진이 아버지는 결혼 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안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미 다른 집 딸과 약혼을 정해놓은 상태였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집에서는 저희를 아예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과 협상을 했어요. 아이를 그 집 양자로 보내는 대신 좋은 환경에서 키워달라고. 태식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내 외손자를 남한테 주다니. 아버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그 집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울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호진이를 정식으로 입적시키고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는 말했어야지. 외손자인데. 죄송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태식은 영숙이 자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호진이는 지금 어디 있냐? 미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호진이는 이제 다른 성으로 살아요. 그 집 아들로 정식 입적됐거든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산다는 게 뭐냐?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태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외손자가 음악을 한다니 예술적인 재능이 있나 봅니다. 어디서 뭘 하는데?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만나고 있구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태식은 소리쳤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냐? 피부치를 팔아넘긴 게. 미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호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식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딸의 어려웠던 상황도 이해가 됐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가졌을 때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정아, 마을 사람들이 너 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호진이 얘기였구나. 네. 가끔 정선에 갈 때 호진이도 데려갔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태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손자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호진이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었구나. 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태식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진이 일기장에서 계속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이유, 미정을 누나라고 불렀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정아, 이제 호진이를 만나자. 아버지가 외손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미정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 아이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미정이 만남을 거부하는 걸까요? 왜 만나면 안 되냐? 호진이는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릴 때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면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태식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태식은 미정의 집에서 머물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여전히 만날 수 없는 외손자.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답답했어요. 무너진 자존심. 미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태식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외손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시고 정선으로 돌아가세요. 호진이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내 외손자인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냐. 아버지, 정말 안 돼요. 호진이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괜히 나타나서 혼란만 줄 뿐이에요. 태식은 미정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남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아, 너 혹시 호진이한테서 돈이라도 받고 있나?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 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백했습니다. 호진이가 키워진 그 집에서 매달 조금씩 보내줘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돈을 받고 있다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호진이 양육비 명목으로. 양육비라고? 아이를 팔아넘기고 돈까지 받았다는 얘기냐? 태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이 외손자를 돈 때문에 포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호진이를 위해서라고? 할아버지도 모르게 아이를 팔아넘기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거냐? 미정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딸의 눈물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정아, 호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해라. 내가 직접 만나겠다. 아버지, 정말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 외손자인데. 결국 미정은 호진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서울 변두리 노원구에 있는 작은 음악학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주소를 메모하고 미정의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노원구까지 가는 길은 멀고 복잡했습니다. 태식은 길을 헤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외손자를 만나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드디어 음악학원을 찾았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희망음악학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초라했어요.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손자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말이에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습실에서 한 남자가 초등학생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태식은 가슴이 뛰었어요. 미정을 닮았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똑같았어요. 저기요. 태식이 말을 걸자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도 미정과 비슷했어요. 태식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호진이에요. 혹시 정선에서 오셨어요? 호진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정선에서 왔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호진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더니 아이에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어요. 아이가 나간 후 호진은 태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시죠?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외손자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 난 내 외할아버지다. 호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호진아, 너 나를 기억하냐? 네, 어릴 때 가끔 뵀잖아요.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기억나고 같이 막걸리 마시자고 농담하셨던 것도 기억나요. 태식은 놀랐어요. 호진이 어릴 때 정선에 온 기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구나. 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갑자기 서울로 온 날도 기억해요. 호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호진아, 할아버지는 몰랐다. 내가 내 외손자라는 것도 다른 집으로 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정말이요? 정말이다. 며칠 전에 알았어. 호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속으신 거네요. 그래, 할아버지도 속았다. 미정이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거든. 호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보낸 줄 알았어요. 아니다, 호진아. 할아버지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태식은 호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성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호진아, 이제라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정선으로 내려가자. 하지만 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고, 그래도 혈육인데, 할아버지, 저에게는 이곳이 더 익숙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걱정될 거예요. 태식은 호진이 여전히 미정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학원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을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미정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세요. 태식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최후의 대면. 호진이 할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세요라고 했을 때 태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호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호진아,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는 알 권리가 있어요. 호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그 집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태식은 놀라서 호진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미정이 다급하게 말을 끊으려 했지만 호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하인 취급을 받았어요. 본격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손으로 키워진 거죠. 태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의 편지에서는 좋은 환경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달랐던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대학은커녕 취직 자리도 안 알려줬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혼자 살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검정고시 보고 야간 대학 다녔어요.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손자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미정이는 그걸 몰랐냐? 호진이 미정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연락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집에서 받는 돈이 끊어질까봐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태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아, 그게 사실이냐?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돈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태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너는 호진이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외면한 거냐? 죄송해요. 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지. 호진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태식은 호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호진아, 이제라도 할아버지와 함께 가자. 정선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요. 호진이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태식은 딸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냐? 내 외손자를 돈 때문에 팔아넘기고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아버지, 저도 어려웠어요. 혼자 살기도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서 태식은 더 이상 딸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호진에게 집중했습니다. 호진아, 정말 할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겠냐? 호진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저를 받아주실 거예요? 물론이다. 넌 내 외손자잖아. 그럼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어요. 미정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호진아, 무슨 소리야?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호진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새로운 삶이 아니라 숨긴 삶이었죠. 이제 제 선택은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외손자가 자신을 선택해 준 거잖아요. 호진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미정은 계속 반대했지만 호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싶지 않아요. 호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고생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호진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해라.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태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아, 후회하는 건 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 외손자를 외면한 게 후회될 거야. 아버지, 이제 됐다. 호진이만 있으면 돼. 태식은 호진과 함께 학원을 나섰어요. 밖에서 호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호진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자. 태식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30년 만에 외손자를 찾았고,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할아버지, 정선에 가면 저도 텃밭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 함께 농사 짓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계속해라. 정말요? 그럼 재능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 호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태식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가족. 일주일 후, 호진은 약속대로 정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 잠깐 머물렀던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정말 돌아가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과 논밭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정선역에 도착했을 때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호진을 보자 태식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보물을 드디어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호진아, 잘 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둘은 오랜만에 만난 진짜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하는 길에 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곳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변한 게 없네요. 그래, 시간이 멈춘 것 같지? 하지만 이제는 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이 흐를 거야. 집에 도착하자 호진은 깜짝 놀랐어요. 기억보다 집이 많이 낡아 있었거든요.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대문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낡음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진아, 내 방은 저기다. 태식은 미정이 쓰던 방을 가리켰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지만 태식이 미리 청소해서 깨끗했습니다. 낡은 이불도 새로 빨아서 널어놨고 작은 책상도 닦아놨더군요. 할아버지, 제가 청소할 걸 그랬는데. 괜찮다.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싶었어. 그날 저녁 태식과 호진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어요. 호진에게는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였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마시니 특별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어요. 호진아, 서울에서 정말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특히 그 집에서 나온 후에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만났으니까요.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외손자가 자신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뎠다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호진아,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네, 저도 할아버지 잘 모셔드릴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호진은 태식과 함께 뒷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창고부터 치우는 거였습니다. 호진이 젊은 힘으로 도와주니 일이 훨씬 빨리 진행됐어요. 썩은 나무들을 치우고 쓸만한 농기구들을 골라내고 새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방이 제가 어릴 때 쓰던 거네요. 호진이 낡은 학교 가방을 발견했을 때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가방에서 내 일기장을 찾았어. 그래서 너를 찾게 된 거야. 정말요? 그럼 이 가방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요. 둘은 그 가방과 일기장을 가지고 마을 뒤쪽 냇가로 갔어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에 흘려보냈어요. 가방이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호진의 어린 시절 상처들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내줘, 할아버지.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가방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보며 둘은 과거의 아픔을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로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호진은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어요. 태식이 쓰던 낡은 호미를 빌려서 땅을 일구고 정선읍 내에서 사온 국화 모종을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국화는 오래 피는 꽃이래요. 저희 인연처럼 오래도록 말이에요. 호진아, 내 마음 고맙다. 이 집에 꽃이 피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네. 국화를 심으면서 호진은 새로운 계획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작은 음악교실을 열어보고 싶어요. 음악교실? 네, 마을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했던 것처럼요. 음악으로 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거든요. 태식은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지지했어요. 그래, 이 마을에도 음악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할 게 없어서 다들 심심해하거든. 호진은 무너진 창고를 개조해서 작은 음악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도 최대한 도와줬어요.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외손자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이장 덕수도 가끔 와서 도와줬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마을에 호진의 음악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진 혼자 연습하는 소리였지만 점점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가 조용했던 마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선생님, 기타 가르쳐 주세요. 피아노도 배울 수 있나요? 저는 노래 부르고 싶어요. 호진은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가르쳤어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기술과 마음을 다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호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덕수도 호진을 보며 태식에게 말했어요. 태식아, 내 외손자 참 착하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정성스럽고 마을에 활기도 생겼어. 그래, 고마운 녀석이야.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 태식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호진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렸고 부모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진이 태식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호진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이번에는 내가 욕심낸 걸 내가 바로잡았다. 이 아이는 내 손으로 지킬 거다. 마치 하늘에서 영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당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그날 밤 호진은 기타를 들고 마당에 나와 연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태식은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호진이 심은 국화도 활짝 피었어요. 노란 국화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니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며 태식이네 집이 참 예뻐졌다고 말했어요. 호진과 태식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호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둘이서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의미를 둘 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태식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호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서로에게 있어 구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정선 산골 마을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거예요.